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크립토그램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읽어주는 두 번째 시간이네요.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 사는 법에 대해서부터 좀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이렇게 빌드업을 해가고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인기가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뭐 당장 돈 되는, 진짜 당장 나한테 10배, 100배 수익을 줄 것 같은 그런 프로젝트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인기가 많은데, 이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 블록체인 투자하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않고 가면 정말 돌아가게 된다. 비트코인이 지름길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부로 가는 진정한 지름길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또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비슷하게 좀 마음가짐을 가지고 뛰어들었다가 정말 못 모르고 그랬다가 정말 많은 수업료를 지불했고요. 우연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그런 실수는 하시지 말라. 그런 의미로 계속 이렇게 좀 심층적으로 다뤄보고 있습니다. 사설이 좀 길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인벤팅 비트코인이라는 자료는 사실 비트코인 백서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사실 비트코인 백서 자체는 너무나 명료하고 짧고, 그래서 초심자분들이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다시 자료를 한번 작성한 거고요. 그걸 또 무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이 배포하신 분이 이름이 약간 러시아 분, 공교롭게 그렇기도 한데, 아무튼 감사하게도 이런 자료를 배포해 주셨고, 이걸 이용해서 저도 한번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다뤄보고 있고,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챕터. 오늘은 뭐 두 번째 챕터에서 얼마까지 가게 될지 모르지만, 우선 중개자를 없애다 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전 챕터에서 비트코인이 가치 전송을 위한 P2P 시스템이라는 점을 다뤘습니다. 비트코인의 원리를 더 알아보기 전에 전통적 형태 은행이나 결제 서비스 회사가 떻게 해왔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실 뭐 어떤 진보나 개선, 뭐 장가 하나 바꾸더라도 이전에 어떻게 했었는지, 바로 직전에 어떻게 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그런 의미로 한번 살펴볼게요. 은행의 본질은 거래 기록이다. 일단 원장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 페이팔, 애플페이 등에서 지급된 디지털 거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매우 간단히 말하면 이들, 중개자들이죠. 이 은행, 페이팔, 애플페이 등등 이 중개자는 계좌와 거래 정보를 기록한 원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뭐 크게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 은행으로 예를 들면 이런 은행 같은 분들은 그냥 디지털 거래 정보를 기록한 장본 거죠. 네. 은행의 목적은 고객의 예금을 보관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예금 대부분은 진짜 뭐 동전, 지폐 같은 거를 뭐 금고 안에 쌓아놓고 그거를 진짜 철통방어하는 게 아니고, 결국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거죠. 해킹 안 당하고 뭐 이런 거. 따라서 현재 은행의 업무는 계좌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은행은 소프트웨어 침입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백업을 관리하고 외부 기관의 감사를 통해 은행 내부의 절차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검증받고 문제를 대비해 보험 가입하고 뭐 이런 게 기존 시스템의 작동 원리입니다. 사실 뭐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은행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결제를 처리하는 어떤 기관의 경우를 대입해도 원리는 똑같다. 뭐 그냥 게임 회사를 대입해도, 우리가 뭐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해도 똑같다. 결국은 그 회사는 우리의 이런 우리가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중앙 서버를 관리하는 그런 거고, 뭐 다 비슷하죠. 결국은 중개자들이 하는 역할이 그 중앙 집중화된 중개자들의 역할은 비슷합니다. 유사하고요. 어, 이후로 이 두 명의 사람을 예로 들어서 은행 시스템을 설명하는데 이건 굳이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돈을 보내면 이제 은행은 출금 입금
대변, 차변 기록해가지고 송금이 완료된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겠죠. 여기서 이중 지불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중앙화된 중개자들은 자기들이 그 주체가 되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하니까 예를 들어 이 앨리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앨리스가 밥한테 2달러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주려고 했을 때 이중 지불하려고 했을 때 자기 전산 시스템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에 앨리스가 2달러 썼는데 이걸 또 쓰려고 하네 라고 바로 막죠. 바로 못하게 막을 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2달러는 이미 밥에게 송금되었습니다. 고객님은 더 이상 송금할 수 없는 예금이 없다. 이렇게 얘들은 자기들이 그냥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중 지불 자체가 불가능하다. 단일 통제 기구를 가진 이런 시스템을 중앙 집권적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기존 이런 은행들은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어떻게 하냐? 장부의 분산화. 결국 혼자 관리했던 장부를 분산시켰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어떻게 하냐? 비트코인 해결하려는 첫 번째 문제는 중개자를 신임할 필요가 없도록 P2P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은행이 없어지고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겠다. 어떻게 도대체 중앙기구 없이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중앙화된 장부가 없으면 그걸 모두가 함께 공유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죠. 만약 하나의 중앙화된 장부가 없다면 장부는 모두가 함께 소유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혁명적이다. 예. 얼추 이 원리를 좀 간단하게 아마 설명드리자면 여러 참여자가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런 참여자들이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만약에 앨리스랑 밥이 돈을 주고받는다 하면 이제 앨리스가 은행에 내가 밥한테 2달러를 송금했다고 하는 것 대신에 장부를 가진 다른 모든 참여자들한테 그 내용을 공표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공표받은 참여자들은 자기만의 장부에 그걸 기록을 하겠죠. 그래서 모든 참여자들이 내용을 확인하고 이제 나 확인했어 하고 자기의 장부에 그 송금 내용을 반영을 하면 얼추 이제 기록 하나가 공유된 장부에 기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 좀 도식화하면 이렇게 5명의 참여자가 있고 각자 옆에 이렇게 장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거래를 할 때마다 자기만의 장부에 기록을 하겠죠. 결국 이런 겁니다. 모두가 장부를 공유하는. 이제 하나의 은행 대신 모두가 각자의 장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돈을 쓰려고 할 때마다 당사자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 거래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모두가 또 이 거래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장부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분산화되었다고 표현하며 그리고 중앙집권적 기구가 없기 때문에 탈중앙화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얼추 좀 이해가 가시나요? 아까 그 은행이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이중 지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탈중앙화된 이런 시스템에서도 어떻게 이중 지불을 막는지 얘기가 나오겠죠. 이제 중개자가 없어진 상황에서 이중 지불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은행 대신 누가 나서서 이미 사용된 자금이 아닌 검증해야 할까요? 아니죠. 그냥 모두가 다 장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서로를 검증하는 거죠. 이런 상태를 컨센서스 방식, 그러니까 합의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앨리스가 밥에게 2달러 줬다가 또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전에 기록된 이 각자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앨리스가 밥한테 2달러 줬다. 그런 걸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기각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분산화된 장부에서도 이중 지불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계속 보시면 이후로 사실 지금 기본적으로 설명된 그 내용 자체가 그 5명에 대해서 좀 예를 들었는데, 사실 이거를 좀 확장을 하려다 보면 사실 5명이라고 쳤을 때 신규로 누군가 참여하려고 하기 전에 그 5명에서 공모를 할 수 있겠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한번 속여보자. 뭐 5명 중에 한 명이 뭐 동의를 안 하더라도 한 3, 4명이서 꾸미면 이 장부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장부 자체는 과반수가 합의한 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한 2가지 정도 예가 나옵니다. 그냥 약간 실패할 수 있는 사례들, 컨센서스의 실패, 뭐 비장틴 장군의 문제, 이런 것들 나오고요. 사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정말 착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만 뽑아서 그 사람들이 기준이 되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사실 그러면 그런 타겟 자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그냥 더 극단적으로 갔을 때 내가 이 달러가 아니고 진짜 한 20억 정도 걸려 있다고, 한 200억 걸려 있다 봤을 때 정말 나쁜 조직원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납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분산화된 장부에 대해서 정말 취지는 좋지만 이 누군가의 신원을 알고 그런 사람들 주체가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설명해 줍니다. 정말 다수로 가도 결국은 그 타겟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부 관리를 위해 특정 사람을 임명해야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직할 것을 믿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압박을 통해 정직하지 않은 행동이나 장부를 훼손하는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장부를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취지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지만, 이 사람이 정직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장부를 관리한 사람. 그리고 누군가 진짜 목에 칼을 들이댔을 때 그때도 정직한 행동으로 그 거래를 기록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실패 사를 봤을 때 이 실패한 이유 자체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기초가 실제 세계 신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타겟이 있다는 거죠. 앞서 살펴본 방법에서는 장부를 관리한 개개인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개인의 신원을 시스템의 기초로 삼게 되면 시스템은 시빌 공격에 노출된다. 시빌 공격이란 이 다중인격 장애를 가진 실제 여성 시빌의 이름에서 따온 용어로 신원 위조를 뜻하는 전문 용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 추천 방식을 가지고 옵니다. 이 자료를 작성하신 분의 이 전개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중개자를 없애기 위해서 이 원래 기존 시스템과 이 비교를 하면서 은행은 이런 식으로 했다, 이중지불 문제도 이렇게 해결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중개자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장부 자체를 다 분산해서 가지고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 이 장부를 가진 사람이 타겟이 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이런 좋은 취지의 이런 분산화된 탈중화된 시스템도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짜봤다 이거죠. 폭력이나 뇌물을 통해 사람들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참여자가 너무 많아도 그 모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누구든지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고 폭력이나 투표 매수 등의 압력이 목표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투표 과정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어느 누구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제한 없이 이 장부 관리자 추첨에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누가 이 장부를 기록해야 되는데 이 장부 기록하는 사람 추첨하는 거에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하고 그리고 돈을 쓰고 싶을 때는 이런 탈중화된 방식으로 네트워크 전체에 거래 내용을 알려야 하는 시스템이어야 하며 그리고 모두가 거래를 기록하는 대신에 장부에 거래를 기입할 권리를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한테 부여를 한다. 당첨자로 뽑힌 사람은 자신이 받은 모든 거래 내역을 장부에 반영한다. 그리고 당첨자가 장부의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가 합의한 규칙에 따라 적법한 거래만 반영하면 그 대가를 받는다. 그리고 모든 참여자가 위 당첨자가 기록한 거래가 반영된 장부의 사본을 보유한다. 결국 이 당첨자가 기록한 거래를 이제 나중에 자기도 기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대부분이 가장 최근 거래가 반영된 장부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가진다. 이 브로드캐스팅할 시간을 가진다는 거죠. 이 시스템의 개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시스템은 참여자의 신원은 알 수가 없고 또 다음 당첨자가 누가 될지 알 수가 없다. 이 방금 나열했던 이 7가지의 사실대로만 된다면 네. 정말 좋은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7가지의 사실 7가지의 조건을 어떻게 충족할 거냐?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작업 증명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전개를 말씀드리면 기존 시스템은 중개자가 문제였고 그 중개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장부를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 하지만 장부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의 신원이라는 그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들 특히 이 거래를 기록하는 사람을 추첨을 통해서 뽑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런데 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작업 증명인 거죠. 그래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승인이 필요 없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특정 참여자에 대한 신뢰에 의존하지 않도록 신뢰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이 신뢰. 자, 앞으로 블록체인 뭐 다오 이런 게 계속 발전하면 할수록 이 신뢰라는 게 좀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신뢰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사실 신뢰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개자를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네요. 이런 시스템은 다음 속성을 갖춰야 됩니다. 참 갖춰야 될 거 많죠. 자꾸 이런 사실들 나열하게 될수록 아마 좀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텐데 단순하게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중앙 집권적 기관도 신뢰할 필요가 없으려면 누구든지 특정 복권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뭐 복권을 만드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뭐 미국의 파워볼이랑 비교하면 결국 복권을 이제 만드는 관리자가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로또 시스템 같은 것도 결국 그 관리한 시스템 관리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네. 하지만 이런 중앙 집권적 기구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모두가 각자 복권 번호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네. 그리고 추첨하는데 비용이 발생해서 공짜로 무수히 많은 복권을 만들어 추첨 확률을 독점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복권 추첨 참여하는데 비용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비용이 안 들면 그냥 마구잡이로 막 참여해가지고 그냥 막 복권 막 만들어가지고 추첨 확률 자체를 독점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뭐 복권이 10,000개 정도 있는데 이 당첨 번호가 10,000개가 있는데 내가 복권을 100개 만드는데 1,000개 만드는데 비용이 똑같다면
진짜 한 1억 개 만들어 가지고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에 참여하려면 높은 비용을 가진 물리적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전기죠. 이 비트코인 채굴하는 데 있어서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드니까 결국 비용이죠. 이런 비용이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비트코인 가격을 뒷받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당첨자가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나 당첨됐다 했는데 당첨됐나 보다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당첨됐어. 그럼 우리 한번 검증해 볼게. 누구든지 쉽게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분산화된 시스템에서 관리자를 둘 수 없으니까 대신 모든 참여자가 합의한 특정 범위의 숫자를 미리 당첨 번호로 정해놓고 추첨 번호가 그 범위에 들어올 참여자가 당첨되도록 할 수는 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나오네요. 해시 함수, 암호화 기법을 활용하겠다. 네. 이 세 가지가 이제 좀 난해하게 적혀 있는데 정리하자면 누구든지 이 추천 복권 이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 이 복권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야 하고 그리고 누가 당첨됐다면 당첨된 사실을 다른 복권 추첨에 참여한 사람들이 쉽게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시 함수를 활용을 했다. 작업 증명, 에너지 지갑 집약적 비대칭 퍼즐, 비대칭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우아한 해법이 바로 작업 증명입니다. 작업 증명은 사실 비트코인보다 훨씬 이전에 발명이 되었다. 작업 증명의 정확한 작동 원리는 아마도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그렇습니다. 따라서 몇 개의 챕터를 통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복권을 만드는 비용이 높을 필요가 있다. 여기에 물리학이 적용이 되는데 굳이 또 언급을 하자면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만들어지지도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에너지에 있어서 공짜점심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력은 전력 생산자에서 구매하거나 직접 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생산 비용이 항상 수반됩니다. 어느 쪽이든 전력을 얻는데 비용이 든다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결국 채굴을 하는데 이제 전기라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여는 할 수 있지만 비용은 든다. 작업 증명의 개념은 주사위를 굴리는 것과 비슷한 랜덤한 과정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어려워질 것 같네요.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도 보시고요. 계속 진행해 볼게요. 다만 작업 증명은 6개의 경우를 가진 정밀면체 주사위 대신에 정말 우주 전체의 원자수와 맞먹는 무수한 경우의 수를 가진 주사위를 사용한다. 작업 증명이 이렇게 주사위 굴리는 거랑 좀 비슷한 과정에 참여를 하는 건데요. 이 주사위가 진짜 뭐 1에서 6이 아니고 무수한 경우의 수를 가진 주사위라는 겁니다. 예. 이 작업 증명의 주사위를 굴리는 이 연산 과정에 참여자는 이 컴퓨터 전기를 소모해서 이 비용을 발생시킨다. 예. 추첨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장부에 반영할 거래 기록에서 수학적으로 도출된 숫자의 주사위 값을 더한 복권 값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때 당첨 숫자를 찾으려면 진짜 우주 그 원자수에 맞먹는 무수한 경우의 수기 때문에 진짜 주사위를 수억 번, 수조 번, 수경 번 굴려야 될 수도 있어서 정말 많은 에너지가 전기가 사용이 됩니다. 네. 이 모든 과정이 무작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 기구 없이도 누구든 난수 랜덤 넘버를 생성하는 컴퓨터와 장부에 반영할 거래 기록 목록을 이용해 각자의 복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약간 작업 증명 과정을 주사위 굴리는 거랑 좀 비교를 했는데 한번 계속 볼게요. 당첨 숫자가 나왔는데 그것이 나갔다고 쳤을 때
모두 미리 합의한 목표 숫자 범위 안의 숫자인가. 그리고 당첨 숫자가 이 반영하려고 하고자 하는 거래 목록에서 수학적으로 도출된 숫자인가. 당첨자가 반영하려는 거래가 비트코인의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중지불과 같은 그런 법칙과 위배가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당첨 숫자를 검증하는데 중요한 사실들이라는 거고요. 정말 지금 조건이 너무 많죠.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이 당첨된 그 숫자 자체가 검증되기 위해서 좀 수반되는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고요. 작업 증명 시스템의 중요한 속성은 물리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작업 증명 시스템에서 참여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네트워크를 공격하려면 좀 비유를 했는데 각 참여자 집에 가서 컴퓨터를 탈취해야 된다. 그리고 전기세도 대신 내줘야 한다. 이런 좀 재밌는 비유를 했는데 그렇고요. 각 참여자들은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런 개념을 보기 전에 해시와 비트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분산화된 장부를 관리시키기 위해서 그 랜덤적으로 장부에다 거래 기록을 남길 그 사람을 추첨식으로 뽑는 시스템을 고안했고 그 추천 방식 자체에 몇 가지 조건이 있고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작업 증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작업 증명이라는 개념의 해시와 비트라는 그런 개념을 조금 알고 가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좀 핵심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해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 갑자기 너무 많은 조건이랑 개념이 나와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거 듣고 또 읽어보고 하시면 충분히 이해될 만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계속 볼게요. 비트코인의 비대칭 작업 증명 퍼즐은 해시 함수를 활용한다. 이 작업 증명은 해시 함수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수학에서 함수란 입력각 x에 대응하는 결과값 펑션 x로 이루어져 있다. y는 무슨 x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y는 2x다 했을 때 이 x에 입력값 2를 넣으면 결국 2 곱하기 2에서 결과값이 4가 나오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뭐 좀 쉽게 생각하는 수학들이 이런 식이죠. 하지만 이 해시 함수는 좀 특별한 함수다. 그냥 EX라는 대칭적인 그런 선형적인 그런 함수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함수다. 임의의 문자, 숫자 또는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무작위의 큰 숫자가 나오는데 아래는 hello world라는 단어를 이 해시 함수에 입력한 결과입니다. 이 위에서 hello world라는 입력값을 해시 연산하기 위해 사용된 해시 함수가 SHA-256이라고 불리는 해시 함수다. 이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해시 함수. 네. 어떤 값을 넣으면 그거를 그냥 연산을 통해서 어떤 값으로 도출해주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유추할 수도 없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림으로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해시 함수에 데이터가 입력되면 예측할 수 없는 큰 숫자가 결과로 산출된다. 이렇게 해시월드가 SHA-256이라는 이 함수, 해시 함수를 통해 지나가게 되면 예측할 수 없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 해시 함수에 대한 속성을 좀 더 말씀드리면 결과값이 결정성을 가집니다. 값 입력값의 결과값은 항상 같고 변하지 않는다. 결과값은 예측할 수도 없다. 그리고 약간 진짜 예측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뭐 헬로 월드라는 뒤에 띄어쓰기 하나 그냥 넣어도 정말 완전 다른 값이 나오거든요.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입력값이 아무리 커져도 해시 결과값을 빨리 연산할 수 있습니다. 뭐 입력값 자체가 뭐 커지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개의 해시 값이 없고
거꾸로 입력값을 도출할 수 없는 함수다. 이런 함수를 일방 함수라고 하네요. 예. 항상 256비트로 동일한 데이터 크기를 가진다. 예, 결과값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해시 함수. 네. 그리고 아까 해시랑 비트 두 가지 개념 본다 했죠. 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좀 정리하고 가자면 우리가 이제 쓰는 숫자들이 십진법이잖아요. 하지만 십진법이 이제 0에서 9까지 아래바의 숫자. 그런데 컴퓨터는 보통 이진법을 쓰거든요. 1과 0으로만 이루어진. 그런데 이제 십진법은 뭐 한 단위로 나타낼 수 있는 그 한 자리에 0에서 9까지 총 10개니까 한 단위로 나타낼 수 있는 값은 10개. 그리고 두 단위로 나타낼 수 있는 값은 100개.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래서 n개 단위로 나타낼 수 있는 값의 종류가 몇 개인지 계산하려면 10을 n번 곱하면 된다. 10의 n승. 이진법도 똑같습니다. 한 단위로 나타낼 수 있는 개수 2개. 그리고 두 단위는 00, 01, 10, 11 네 가지. 이런 식으로 2의 n승으로 가는 거고요. 결국 SHA-256 해시 함수의 크기 256비트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 고유의 값은 2의 256승. 진짜 우주 전체에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원자의 수다. 2의 256승. 몇 자리인가요, 이거? 이렇게 많다. 와, 이거 계산을 누가 했나요? 와, 이거 입력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많은 숫자를 얻을 수 있다. 아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정말 많은 개수의 결과값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런 1에서 6이 아닌 정말 무수한 우주의 원자 수만큼의 그런 주사위라고 비유를 했는데 이 샤256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결과값의 수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왔다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인지 큰 수인지 감을 잡으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산 해보기 나오는데요. 이거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연산을 해보면 진짜 뭘 넣으면 뭐가 나오고 띄어쓰기 하나만 해도 바로 값이 달라지는 그런 거 좀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진짜 마법을 다룰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작업 증명에 대해서 한층 더 다가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번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냥 1000가지 해시 결과값이 있다고 가정해보고 아까 모든 그런 추첨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해시 함수를 통해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앨리스가 $2를 밥에게 송금하겠다는 의사를 공표했다. 봅시다. 이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가 앨리스가 밥에게 $2를 송금했다라는 거래 정보 끝에 논스라고 하는 그냥 일회용 숫자를 추가합니다. 그냥 추가해 보는 거예요. 그냥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논스로 인해서 진짜 이 결과값이 다 달라지겠죠. 그냥 띄어쓰기 하나만 추가해도 결과값이 달라지는데 그냥 일회용 숫자를 넣었을 때는 진짜 뭐 똑같이 달라지겠죠. 이 논스로 인해서 모두의 입력값, 문자열과 해시 결과값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당첨 숫자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른 논스를 집어넣어서 계속 시도를 해볼 거고 그런 시도 자체에서 계속 전기가 소모될 거고 여기서 이제 목표 숫자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우선 또 뒤에 설명이 나올 거니까 우선 넘어갈게요. 이렇게 논스를 넣어서 이 나온 해시값 자체가 목표 숫자라는 것보다 낮으면 작으면 당첨 숫자가 된다. 하지만 이 목표 숫자보다 크면 계속 논스 값을 바꿔가면서 연산을 해야겠죠. 계속 하다가 이 목표 숫자보다 낮은 값이 나오면 당첨이 된 겁니다. 목표 숫자보다 낮은 해시 값을 찾으려면 연산을 무한정 반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목표 숫자를 조정해서
당첨 숫자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을 확률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라는 개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값의 경우의 수가 1000개라고 가정했을 때 목표 숫자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해시값이 목표 숫자보다 낮을 확률을 추측할 수 있겠죠. 뭐 1000개 중에 100개니까 10%. 비트코인 추천 방식이 이렇습니다. 네트워크 참여자가 합의한 목표 숫자를 토대로 네트워크상 공표된 거래 기록을 묶어서 무작위 don수를 추가해서 해시값으로 변환하고, 그런데 누군가가 이 변환한 해시값을 목표 숫자보다 미만의 해시값을 산출했을 때 이제 나 찾았다 하고 발표하는 거죠. 저는 다음 거래 기록을 전송받았습니다. 뭐 이래저래 거래 기록을 받았고, 나 논스값 32895 추가했는데 됐어. 그 말하는 거죠. 나 찾았어. 당첨됐어. 그래서 이걸 넣었더니 100 미만의 해시값 42가 나왔네. 내가 찾았어. 너네들 한번 해봐. 이거 32895 넣어서 한번 해봐. 검증해봐. 너네들 전기 써가지고 검증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검증하는데 전기는 별로 안 되겠죠. 실제로 자기들도 이 32895를 찾는데 계속 전기를 쓰고 있었던 거고. 예. 저의 작업 증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거래 기록, 논스값, 나온 해시값.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토대로 다른 참여자들도 똑같이 검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당첨 숫자를 찾은 사람은 해당 해시값을 산출하기 위해 수억 번의 해시 연산을 반복하고 수천 달러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정말 찾기 힘들었다면 정말 운 좋게 바로 찾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블록 책을 내는 거 보면 막 1분 만에 나온 것도 있고요, 막 13분 만에 나온 것도 있고요, 평균이 10분이라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첨자의 작업을 즉시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해시 함수의 입력값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결과값 다 이제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 동일한 해시 연산을 반복해서 실제 당첨자가 제공한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2의 256승에 그런 정말 많은 수의 결과값이 존재하는데 타겟 넘버가 있을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이 결과값을 찾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와 수많은 이 전기를 소모해가지고 이 수많은 논스 값을 넣어가지고 시도를 해보고 이제 찾아내면 당첨이 되는 거죠. 이런 추천 방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신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누가 항상 거래 기록을 한다 이런 걸 정해놓지 않고 이런 당첨 방식을 통해서 탈중앙화된 그런 시스템을 유지한다. 작업 증명을 이용해서 유지한다.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시 연산은 거래 기록을 포함하는 문자열 입력값에 따라서 0부터 우주 전체 원자 개수가 결정되는 거대한 주사위를 굴리는 작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표 숫자 미만의 주사위 값이 나오면 당첨이 된다. 이제 당첨자는 공개해야 되고 검증하고. 이 모든 작업이 어떻게 전력 사용으로 이어질까요? 모든 해시 값의 경우의 수는 우주에 있는 엄청난 수, 무튼 이때 목표 숫자를 설정하기에 따라서 정말 극소수의 해시값 2의 256승에 비하면 정말 극소수의 해시값만이 목표 숫자 미만이 되도록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곧 목표 숫자 아래 해시값을 산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산 시간과 그에 따른 전력이 소요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복권, 이 당첨에 참여하려면 계속 비용이 든다. 목표 숫자가 낮아질수록 해시값을 찾기 위한 연산 시도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 점점 어려워지겠죠. 목표 숫자가 낮아지면. 뭐 해시값이 찾을 확률이 100만 대 1이라면 해당 해시값을 찾았음을 증명해서 100만 번의 연산 정도가 진행했음을 증명하게 된다. 이로써 뭐 중개자와 작업 증명에 대한 조금 심층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벌써 한 40분 정도 진행했네요. 이 내용을 한번 듣고 조금 이해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벤팅 비트코인이라는 키워드를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 검색하셔가지고 찾아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또 읽어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렸던 거 그리고 또 자기가 읽는 거 토대로 이해가 무조건 되실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이것만 듣고 지나간다 하셔도 얼추 이런 식으로 중개자를 없앴고 이런 데 사용되는 게 작업 증명이었구나. 전기가 왜 소비됐는지도 얼추 알겠다. 뭐 이 정도 되면 성공한 겁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마이닝 채굴에 대해서 조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봐주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비트코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